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단어는 두 번째 단원 한국 고전문학 갈래 전개라는 부분이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127쪽. 자, 거기 간단하게 내용 정리 먼저 하고 작품 들어가기로 해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문학의 갈래는 하고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크게 나눠요. 서정, 서사, 극, 교술 네 가지. 그래서 보통 그 아래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 노래하기를 서정이라고 하고요. 그쵸? 이야기하기를 서사, 그치? 보여주기가 극문학, 그 다음에 알려주기가 교술문학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서정 갈래는 시 분야, 운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사 갈래 같은 경우는 소설, 소설. 그 다음에 극 갈래는 뭐 연극, 희곡 이런 애들이고요. 시나리오, 교술 갈래는 수필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한국의 고전문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네 가지 갈래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연결합니다. 서정 갈래는요. 서정, 민요, 향가, 한시, 고려, 소교 그리고 시조까지 연결. 그 다음에 서사갈래는요. 설화, 서사무가, 판소리, 고전소설 연결됐죠. 극갈래는요. 탈춤, 인형극 같은 아이 연결. 교술갈래는요. 한문, 산문과 국문, 수필 되셨죠. 세부적인 고전문학의 갈래 요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해 줬고요. 물론 얘네들 중에서는요. 특정한 갈래로 그러니까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런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체가나 가사 같은 경우는요. 서정과 교술 이 두 가지에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몽유록 같은 경우는 서사, 교술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셨죠? 이런 애들도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서정갈래, 서정갈래부터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뒷장 넘어가시면 128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향가 나왔어요. 향가 19체 향가. 찬 기파랑가 아시죠? 기파랑을 예찬한 노래. 자, 간단히 정리합니다. 갈래는 19체 향가고요. 19체 향가. 구체, 10줄, 행수 아시죠? 19체 향가. 그 다음에 성격, 추모적, 예찬적, 서정적, 상징적 하고 계세요? 추모, 예찬, 서정, 상징 됐지? 제재, 기파랑의 인격, 주제, 기파랑의 고매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고고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 주제 쓰셨어요. 특징 세 가지만. 첫 번째, 대상의 특성을 자연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상의 특성을 자연물을 통해 구체적 제시. 두 번째,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는 순수 서정시.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는 순수 서정시. 세 번째, 문학성이 뛰어나서 제망매가 기억나시죠? 문학성이 뛰어나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의 백미, 가장 최고 백미로 평가됨. 문학성이 뛰어나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의 백미로 평가됨.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신라시대의 화랑,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자, 그의 덕을 찬양한 향가라고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서정갈래 아시죠? 시로서의 향가의 특성, 역사적 의미 같이 알아보자 뭐 이런 의미였고요. 전체적으로 시 짜임을 먼저 구성을 나누고 내용을 보면 1행부터 5행까지 1, 2, 3, 4, 5까지 여기 그렇지? 여기까지 요게 1구부터 5구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파트 기. 그 다음 6, 7, 8 여기까지 6, 7, 8 요게 두 번째 6부터 8, 9 그래서 요게 서 그 다음 마지막 그치 요게 낙구라 하죠. 결 요거는 90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고요. 특히 19체 한가의 마지막 9행, 10행은 낙구라고 표현한 거 아시죠? 특히 아라고 시작하는 게 요게 낙구의 감탄사 형식적 특징이죠.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일행. 흐느끼며 바라보매. 흐느낀다 라는 거는요, 슬퍼한다 라는 의미고요. 거기다 쓰세요. 더 이상 기파랑을 볼 수 없음을 슬퍼함. 그리움. 다시, 더 이상 기파랑을 볼 수 없음을 슬퍼하는 거고, 그리움이 드러남.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달 체크합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광명, 염원, 그 다음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 광명, 염원,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 그래서 기파랑을 비유한 대상이에요. 아까 자연물의 특성을 통해서 자연물을 제시해서 대상의 특성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달인 거죠. 광명, 염원,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 그래서 누구랑? 그치, 기파랑이랑 비유해서. 얘가 꼭 기파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 박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그 언저리, 이거는 사실 달이 높이 떠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 거기다 쓰세요. 달은 높이 떠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임을 제시한 거고요. 달이 높이 떠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하고 화살표하고 쓰세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이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기파랑이 고매한 인품을 의미하기도 하고, 달이 흰 구름 따라 흘러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파랑이 죽은 사람, 이미 고인이 된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혹은 기파랑이 이미 고인이 되었음을 암시. 됐죠?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요. 누가? 이번 두 번째 수풀. 됐죠? 수풀은 정정하고 우뚝한 모습. 그래서 강변의 수풀을 보고 기파랑을 떠올렸다. 이해되지?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1, 2, 3, 4, 요게 기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기 부분 정리합니다. 달과 같은 고결한 기파랑의 모습. 달과 같은 고결한 기파랑의 모습하고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까지 같이 써주세요.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 1호의 자갈벌에서 1호라는 이름의 냇물, 냇가 이런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냇가 이름이에요. 1호라는 냇물 그 냇가의 자갈벌에서 그 벌판에서 그렇죠. 랑이 지니시던 랑이 뭐 가지고 계셨던 그의 가치관, 뭐 생각, 뭐 그의 인생관,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의 갓을 좁고 있노라. 갓이 끝.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내가 따르고 있다. 뭐 이런 의미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묶어서 쓰세요. 기파랑을 따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 기파랑을 따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 그게 6, 7, 8 두 번째 서 부분의 핵심 내용도 돼요. 그래서 기파랑을 따르고 싶은 마음. 자, 그리고 낙구에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향가의 형식적 특징 써주시고 그냥 감탄사. 잣나무 가지 높아. 아까 숲을 그 다음 이번에는 그치 잣나무 나왔어. 잣나무 체크하시고 잣나무 가지 높아서 자, 이제 자까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드높은 기상. 드높은 기상. 기상이 너무 높아서 눈도 다 덮지 못하는 그런 최고조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눈은요, 시련, 역경. 안 좋은 거죠? 시련, 역경, 그것도 덮지 못할 그런 고깔의 모습이다. 자, 거기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죠. 잣나무 그런 윗부분이 화랑의 고깔, 모자 쓰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표현했다. 뭐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요. 결 부분 정리합니다.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을 예찬. 그러니까 높은 인품을 찬양하고 예찬하는 거죠. 기파랑의 높은 기상을 예찬.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뒤쪽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자, 첫 번째 어떤 대상을 찬양하거나 기념하는 노래 사례는 잘 찾아보세요. 우린 두 번째부터 봅시다. 자, 서정갈래의 특징은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화자의 주된 정서는 뭐고 대상은 뭐냐? 쓸 수 있죠? 거기다 써요. 이 시 화자,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과 존경이고, 그 대상은 기파랑이다. 정리했죠?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그 대상은 기파랑. 자, 그럼 각각의 다음 자연물은 뭐에 비유하는 이미지로 쓰였냐? 첫 번째 달부터 정리합니다. 자, 달 모두가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모두가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그 다음 숲을 높이 솟아 정정하고 우뚝한 기파랑의 모습. 숲을 높이 솟아 정정하고 우뚝한 기파랑의 모습. 세 번째 잣나무.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 마지막 눈 정리합니다. 눈. 잣나무 가지를 덮는 존재로 시련이나 역경. 잣나무 가지를 뒤덮는 존재, 시련이나 역경. 됐죠? 그 다음 이 작품을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 세 파트, 아까 세 개로 나눴죠? 그리고 90, 요게 낙구죠. 낙구 역할까지 설명을 하래요. 일단 시상 전개 부분에서 어떻게 나눠? 그치? 1부터 5까지 기. 그 다음에 6, 7, 8까지.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9, 10. 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시고 각각 1부터 5까지 기 부분부터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정리했죠?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 6부터 8까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따르고 싶은 마음. 세 번째 마지막 낙구 정리합니다. 기파랑에 대한 찬양. 기파랑에 대한 찬양. 요거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쓸 거야. 그치? 여기 나오는 구행과 10행. 9, 99와 19. 요 부분의 역할 쓸게요. 19채 한가에서 마지막 두 구인 9부터 19는 낙구라고 하는데 19채 한가 마지막 두 개의 구인 9, 10을 9행, 10행을 낙구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낙구에서는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를 찬양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 작품의 낙구에서는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를 찬양하며 끝맺고 있다. 이처럼 낙구는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하여 형식적 완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형식적 완결성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향가의 기본적 형식을 정리해 놓은 건데 줄만 정리. 자, 향가는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창작된 보통 신라시대 노래라고 얘기를 하죠. 삼국유사의 14개, 균여전의 11개, 그래서 총 25개 남아있고요. 향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향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4구체, 8구체, 19채, 4행, 8행, 10행시고요. 특히 19채 향가는 산회가라고 불리면서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의 90행은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는,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정도면 됐죠? 그 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번에는 시조가 나왔네요. 시조랑 묶어서 같이 정리를 했는데 자, 요 시조 많이 봤던 거죠? 길제의 시조고요. 그걸 간단하게 갈래 정리합시다. 갈래는 평시조 했죠? 그 다음 성격은 회고, 돌이켜보는 거지. 회고, 비유, 감상. 회고적, 비유적, 감상적. 그 다음 주제, 망국의 한과. 나라 망했어. 고려 망한 얘기야. 그래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감. 인생무상. 특징 하나만. 대조법, 영탄법을 사용하여 옛 왕조에 대한, 고려 왕조입니다. 옛 왕조에 대한 회고의 정과 인생무상감을 노래.
대조 영탄법을 활용하여 사용하여 옛 왕조에 대한 회고의 정과 인생 무상감을 노래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자, 500년 도읍지, 500년 도읍지는 고려 도읍지, 고려의 도읍지를 얘기한 거고요. 필마로 돌아더니 한 필의 말을 타고 쭉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혼자 말 탔다는 얘기고요. 거기다 쓰세요. 벼슬을 하지 않은 신세를 비유한 거. 벼슬 하지 않는 그냥 선비라는 거. 벼슬을 하지 않는 신세 비유.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대조 대구 아시죠? 이 산천이 자연이죠.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간데가 없다. 이해되시죠? 대조 대구. 그래서 자연은 예전과 같이 변함이 없는데 고려의 인재들, 영웅 호걸들은 이제 다 없어졌다는 뜻이죠. 인간사는 변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무상감. 어즈버 아시죠? 감탄사. 감탄사. 그 다음 태평연월이 고려의 전성기. 그 잘 나가던 고려가 이제는 다 꿈인 것 같구나. 여기에다 쓰세요. 무상감. 인생 무상감을 비유적으로 표현. 다 꿈 같다. 인생 무상감 비유적 표현. 됐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19체 향가랑 평시조가 다 시상전개 방식이 3단 구성인데 그래서 시상전개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 대응하는 행들을 정리하라는 얘기인데요. 시조는 3행짜리 시잖아요. 그래서 초장, 그치? 중장,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각각 기서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기파랑가의 1행부터 5행, 중장은 6행부터 8행, 그 다음 종장은 9, 10행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물어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정리해둬야 될 건 뭐냐. 19체 향가와 거기다 쓰세요. 19체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 19체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 시상전개상 3단 구조. 시상전개상 3단 구조. 3단 구조라는 게 동일하고요. 그쵸? 그 다음 낙구와 그 다음에 종장. 낙구와 종장 부분에서 거기다 쓰세요. 시상전환. 시상전환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 거기서 집중시킨다는 뜻이에요. 향가의 낙구, 시조의 종장 이 부분에서 시상을 전환 그리고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구성이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90을 내용을 바꿔서 해보래. 잘 해봐. 거기까지 해서 이제 창기파랑가는 마무리하고요. 그 뒷장. 그 뒷장 중요한 부분만 줄 치고 넘어가죠. 자, 아이고. 짜잔. 어디 갔니? 자, 찬기파랑가 아시죠? 아까 얘기했어요. 찬기파랑가. 그래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의미였고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높은 덕을 기리고 있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얘를 산회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쵸? 이 산회가라는 게 엄청 잘 만든, 찬사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그치? 19체 향가를 보통 산회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번째, 이 시의 화자가 흰 구름 따라 달가리 가버린 것처럼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며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이고, 잣나무는 이 사람의 높은 뜻, 고매한 그런 인품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 높이 떠있는 달, 잣나무를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있기 때문에 숭고미에 해당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아래 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짜잔,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작품이 운영전. 운영전은 고전 소설 중에 정말 특이한 소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갈래는 고전 소설, 액자 소설, 액자식 구성하시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치? 고전 소설, 액자 소설, 그 다음에 애정 소설, 사랑 이야기, 애정 소설, 그 다음에 꿈이 나와서 몽유 소설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쓸 거 많죠? 고전소설, 액자소설, 몽유소설, 애정소설 다 됐죠?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달라요. 외화는요. 외화가 겉의 이야기죠. 외화는 전지적 작가. 외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 내화, 안의 이야기, 내부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인데 이것도 특이해. 운영이 시점이랑 그 다음에 김진사 시점이랑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운영이가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운영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김진사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1인칭 주인공.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제재. 제재는요. 제재는 남녀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그 다음 주제.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나중에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주제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그 다음 특징 4가지 씁니다. 첫 번째 액자식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 그래서 그 외화가요. 외화가 현실에서 꿈 같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인데 요게 외화. 겉의 이야기, 요게 내화. 이런 구조죠. 이해되시죠? 현실, 꿈, 현실이고 외화와 내화. 액자식 구성이에요. 이게 특징 1. 그 다음 특징 2번째. 당시 궁녀. 이게 여기서 나온 얘가 이 운영이가 궁녀거든요. 궁녀. 왕의 여자들. 이해되죠? 그래서 당시 궁녀들의 생활상을 제시. 당시 궁녀들의 생활상 제시. 그 다음 3번째. 고전소설의 보편적 주제인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권선징악이 아니란 뜻이야. 이해되죠? 3번째, 고전소설의 보편적 주제인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 자유연애. 둘이 눈 맞아서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는 개성적 작품이다. 3번째,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는 개성적 작품. 됐죠? 4번째, 하나 더. 비극적 결말. 해피엔딩 아니에요. 보통 대다수의 고전소설들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비극적 결말. 다 죽어요. 자, 그래서 4번째 비극적 결말의 작품. 완전 특이하죠? 자, 거기 전체 줄거리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거기 첫 번째 문단 끊고 쓰세요. 유영이 꿈속에서, 유영이란 사람이 이제 전달자야, 전달자. 얘가 전달자인데, 유영이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들음. 썼어? 자, 유영이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들음. 자, 그 다음 역시나 김진사도 따라 죽어요. 그래서 운영을 따라 자결한 김진사. 운영을 따라 자결한 김진사. 그 다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해. 여기까지. 그래서 명산대천을 찾아 나와있죠. 명산대천을 찾아 나그네 길에 오른 유영. 유영도 사라졌어. 전달자도 사라졌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끝말 이제 끝을 냈고요. 거기 우리 요 부분에 수록된 부분,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요. 내화 부분이에요. 안의 이야기 내화 부분이고요. 여기는 운영의 서술. 운영이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 여기는 1인칭 주인공. 되시죠? 운영이 죽는 데까지 여기. 자,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하루는 대군이, 여기부터 볼게요. 하루는 대군이 서궁의 수원에 앉아 계시다가 외철죽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시녀들에게 각기 5원절구 시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대군의 성격이지, 그치? 안평대군에 소속된 이제 궁녀들인데, 거기다 써요. 안평대군이 풍류를 즐기는 성격임을 제시. 됐죠? 풍류를 즐기는 성격임을 제시. 시녀들이 지어서 올리자 대군이 크게 칭찬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글이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기쁘다. 근데 운영이는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 부연시에서도 그러더니 그 마음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지금 또 이러니까 네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너 왠지 남자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나타나는데 이런 말이죠. 김생의, 이 김생이 김진사예요. 둘이 눈 맞으네. 김진사. 김진사의 상냥문에도 보면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데 혹시 네가 생각하는 게 김생아니 얘 니네 둘이 눈 맞은 거 아니야? 딱 대놓고 이제 안 거지, 그치? 눈치 깠어. 거기다 써요.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안평대군 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운영이 입장이라 그랬죠. 저는 즉시 뜰로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보이죠? 뒷장 넘어가셔서 지난번 죽음께 처음 의심을 사게 되자마자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아직 20도 되지 않았는데다가 다시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죽는 게 매우 원통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묶어서 부모님도 못 만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궁녀의 생활이죠. 거기다 쓰세요. 억압적인 궁중생활. 억압적 궁중생활이 제시되어 있죠. 억압적 궁중생활. 자, 그게 원통해서 목숨을 아껴서 내가 아직까지 살았다. 그런데 또 의심을 받게 내가 한 번 죽는 게 뭐가 아깝겠냐. 천지의 귀신들이 쭉 늘어서 밝게 비추고 시녀 5사람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는데 더러운 이름이 딴 놈이랑 눈 맞았어 뭐 이런 그런 의심이 유독 저에게만 돌아오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내가 이제 드디어 죽을 곳을 얻었다 하면서 저는 사실 쇼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즉시 비단 수건을 난간에 메어매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이때 자란이에게 자란 친구. 그래서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자, 거기다 써요. 운영의 해명, 자결 시도.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운영의 해명, 자결 시도. 자, 주군께서 이처럼 영명하시면서 죄 없는 시녀로 하여금 스스로 사지로 나가게 하시니 스스로 죽게 만들었다. 도와주는 거지, 그치? 자결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뜻이야. 지금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들어 그래 우리 단체를 이제 반항하는 거지.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대구는 비록 화가 많이 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로 제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란으로 하여금 저를 구하여 죽지 못하게 했다. 그런 뒤에 대구는 흰 비단 5단을 내어서 5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했어요. 자, 너희들이 지은 시가 가장 아름다워서 이걸 상으로 줄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다 쓰세요. 대군의 양면성. 대군의 양면성. 썼어요? 대군의 양면성. 왜 양면성이냐면 궁녀들을 억압하는 동시에 쓰고 계시죠. 대군의 양면성. 궁녀들을 억압하는 동시에 칭찬하면서 상을 주니까. 그래서 양면성. 됐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끊고 자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자란이가 옆에서 이렇게 편들어줘갖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치? 자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남. 자, 그때부터 이제 의심받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진사는 다시는 궁궐을 출입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힌 채 병들어 눕게 되었다. 아이고, 이 남자가 또 혼자 집에 처박혀서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그치? 그걸 묶어서 쓰세요. 운영을 향한 김진사의 간절한 마음, 그리움. 운영을 향한 김진사의 간절한 마음, 그리움. 눈물이 이불과 베개에 흩뿌려졌으며 목숨은 한 가닥 실날 같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다 하나 써둘 거 뭐냐면 여기 나오는 수성궁 있잖아요. 궁궐. 그치? 거기다가 수성궁의 상징성. 수성궁의 상징성. 3가지 쓸게요. 첫 번째. 절대 권력을 지닌 안평대군이 거처하는 곳으로. 절대 권력을 지닌 안평대군이 거처하는 곳으로. 중세적인 중세시대 중세적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 2번째,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 3번째,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는 폐쇄적 공간.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는 폐쇄적 공간.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특이 와서 얘기해서 이 특이라는 인물 나쁜 놈이야. 사기꾼. 뭐냐면 김진사 노비예요. 김진사의 노비. 김진사의 노비. 자, 대장부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차마 힘을 그리워하다가 원한이 맺혀서 쫌스러운 여자들처럼 상심하고 또 천금 같은 귀중한 몸을 스스로 던져버리려 하느냐. 어찌 상사병 따위로 죽냐 뭐 이렇게 막 욕하는 거야. 이제 마땅히 꾀를 쓰시면 그 여자 얻는 거 어렵지 않다. 한적하고 깊은 밤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소물에 입 맞고 어버 나오면 되지. 누가 감히 우리를 쫓아오겠냐. 가서 그냥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랬더니 진사가 말했어. 그 계획 역시나 위험하여 성심으로 호소하는 것만 못하다. 궁궐이잖아, 궁궐. 자, 그날 밤 진사가 들어왔는데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란에게 진사를 맞아들이게 했어요. 술이 3잔 정도 돌아간 이후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쓴 편지를 줬다는 얘기야. 자란을 통해서.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게 사실 이별하자는 얘기거든. 이게 이별 편지. 자, 이후부터는 다시 뵐 수 없으니 이건 아니죠. 이별암시.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이별암시. 삼생의 인연과 삼생 인연 나와 있어요. 전생, 현생, 내생까지 쭉 맺어져 있는 우리 인연과 100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 모두 끝났다.
만약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마땅히 저승에서나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게 암시기도 한데요. 거기 실제로 둘이 나중에 유령이 돼서 같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김진사와 운영의 인연이 이승에서는 맺어지지 못하고 저승에서 천상계 저승에서 맺어질 것을 암시하는 거. 됐죠? 진사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우두커니 서서 묵묵히 바라보다 가슴 두드리며 눈물을 흘며 나갔대. 자라는 저희들이 불쌍하여 참아보지 못하고 기둥에 몸 숨긴 채 눈물을 뿌리며 서 있고요. 자, 진사가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뜯어보니 그 글에 일렀습니다. 박명한 첩운영은 난군께 재배하고 2번 절하고 사례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변변치 못한 자질로서 불행히도 난군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갈망했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룻밤에 즐거움을 이룰 수 있었으나 바다처럼 깊은 우리의 사랑은 미진하기만 하다. 인간 세상의 좋은 일, 거 체크합니다. 인간 세상의 좋은 일은 우리 둘의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묶으시고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했죠?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조물주가 시기한 사람이 많아서 거기 보이죠? 궁인들이 알고 주군이 의심하게 되어 마침내 재앙이 눈앞에 닥쳤으니 이제 눈치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빨리 걸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 묶어서 써요. 운영과 김진사가 이별해야 하는 이유. 운영과 김진사가 이별해야 하는 이유. 죽은 뒤에나 이 재앙이 그칠 거다. 엎드려 바라건대 난군께서는 이별한 후에 비천한 저를 가슴속에 새겨 근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부에 힘써 거기 과거에 급제한 뒤 높은 벼슬길에 올라 후세 이름을 드날리고 부모님을 현달케 하라. 요게 뭐야? 입신양명하시오. 나 까먹고 나 잊어버리시오. 이 말이죠. 제 의복과 재물은 다 팔아 부처께 공양하시고 갖가지로 기도하고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 삼생에 한 번은 후세에서라도 다시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없이 좋겠나이다 좋겠나이 하면서 애절하게 이별 편지를 보내고 울고 있는 거지. 그치? 됐어요?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이게 이별 편지 내용이죠. 운영이 보낸 애절한 이별 편지. 둘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치? 운영이 보낸 애절한 이별 편지. 진사는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기절하여 이 남자 또 심약한 남자시네. 자, 다 읽지도 못하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는데 집안 사람들이 급히 구하여 겨우 깨어났습니다. 자, 이때 특이 아까 그놈 있잖아. 노비의 특이 밖에서 들어와 말했어요. 궁인이 뭐라고 했기에 이렇듯 죽으려 하십니까? 진사 다른 말도 안 하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자, 너는 재물 잘 지키고 있겠지? 이 재물이 그 운영이가 자기 있던 재산을 이렇게 미리 빼돌려서 김진사한테 먼저 줬거든. 부처님한테 이제 바쳐달라고 그 재물을 준 게 있었어. 자, 그러면서 내가 장차 그거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언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겠다. 자, 그때 특이 집으로 돌아가며 혼잣말로 이제 궁녀가 나오지 못하니 내 것이군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특의 성향이 드러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특의 성격.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성격.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성격. 틱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루는 특히 자기 옷을 스스로 찢고 자기 코를 스스로 때려. 어우, 무서운 남자야. 흐르는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뻥 치는 거죠. 가로채려고. 하면서 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기절한 척 했습니다. 진사가 또 착해요. 그래서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이 알 수 없게 염려가 되어서 친히 약물을 입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얘를 살려냈어. 술과 고기까지 마련해서 먹였어. 그러면서 10일 만에 일어나. 그러면서 뭐래냐?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산속을 지키고 있었는데 수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형세가 장차 박살날 것 같아 죽을 힘을 향해 다했는데 겨우 목숨만 살았다. 만약에 이 보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험에 오씨 무서운 놈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막 이러면서 막 승질 부리는 거지. 오, 똑똑한데 그치? 봐봐. 만약 이 보물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타고난 운명이 이처럼 험악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가 하면서 한탄. 뭔지 알죠? 김진사에 대한 원마. 김진사 원마. 이런 거 아시죠? 적반하장. 김진사 원망.
자, 말을 마친 특은요,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진사는 또 거기 넘어간 거죠.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서, 왜? 궁녀잖아, 궁녀. 집안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뒤늦게 진사가 특의 소행을 알고 재물을 이제 훔쳐가서 지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걸 알게 된 거죠.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자, 노비 10명을 이고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다. 그러나 단지 금비녀 한 쌍 운난 거울 하나만 찾았다는 거죠. 이 물건을 작물로 삼아서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서 고발하지 못했고, 진사는 이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어서 애써 침묵했다. 그런데 특은요, 자기 죄를 알고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궁궐 담장 아래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 이거 또 얘 뭐 하는 거야? 또 뭔가 또 사기를 치는 것이. 자기가 살라고? 맹인이야, 맹인. 자, 내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궁궐 안에서 서쪽단 넘어오더라. 조우동이가 하고 소리지며 쫓아갔는데 가졌던 물건 버리고 갔어. 내가 그거 가지고 집으로 보가는데 물건 주인 찾아가는 기다렸는데 우리 주인이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을 찾아갔어.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 거울 2개만 있다고 대답하니까 몸소 또 수색을 해서 가져갔네.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달아내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나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물어본 거지. 그치? 뻥친 거죠. 그 와중에도 이렇게 또 사기를 쳐요. 거기 또 묶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 거죠. 거기다 해서요. 특 자신이 피해자인 척 김진사 모함. 김진사 모함 이것도 적반하자. 피해자인 척하며 김진사 모함. 그랬더니 맹인이 들으면서 기래 그놈이 나쁜 놈이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특에게 말하기를 너희 주인도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노비야 못되게 굴어 했더니 우리 주인이 나이는 어린데 문장에 능해서 분명히 이제 조만간 급제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썼을 때 큰일 났네 뭐 이것도 뭐야 그치 모함하는 거지 모함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김진사 모함 김진사 모함 특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특의 간교 간사한 꾀라고 보면 돼요. 간교 특의 간교. 자 그러면서 이게 소문나게 일부러 만든 거지. 그래서 이 말이 전파가 되어서 궁중을 들어가 드디어 대군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했어요. 왜냐면 서쪽 담을 넘어서 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 빼돌렸잖아. 그래서 대군은 서궁의 시녀 5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어미 갖춘 다음에 명령을 내렸어요. 이 5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또 곤장 잡은 사람을 지시해서 곤장수 해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그래서 우리 5사람이 다 니네 연대 책임에서 다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그럼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녀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은섬이 이거 다 궁녀들이에요.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고 귀하고 천한 것의 구별이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희는 보이죠?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힌 이후 그림자를 벗하며 외롭게 지내왔다. 우리는 궁궐에 갇혀서 정말 외롭다 이 표현인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궁녀들의 궁중생활 비판하는 거지. 그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궁녀들의 궁중생활. 그래서 꽃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달을 대하면 넋이 사라지는 듯하다. 저희들이 매화 열매를 꾀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나쁜 짓 하네. 주렴으로 막을 쳐서 그 커튼 같은 거야. 그래서 제비 2마리가 같은 둥지에 깃들게 하지 못하는 거 질투하는 거죠. 다름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 여기서부터 묶어요. 또 저희 스스로 쌍쌍이 논이는 꾀꼬리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자신들의 신세 한탄인데요. 정욕을 억제하고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부분 쌍쌍이 논이는 꾀꼬리와 제비 얘는 따로 묶어서 쓰세요. 궁녀들과 대비되는 대상.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 자, 그럼에도 여기서부터 또 묶어. 그럼에도 저희가 궁궐의 담을 넘지 않는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차마 하지 못해서 그러하는 거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서리법이고요. 자, 쓰세요. 담을 넘을 힘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군의 위험이 두려워서라는 것을 강조한 서리적 표현. 대군의 위험이 두려워서라는 것을 강조한 서리적 표현. 저희들이 이 궁중에서 꾀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주군의 위험에 두려워 이 마음을 굳게 지키다가 말라 죽는 길 뿐이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보내려 하니 저희들은 황천 아래서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자, 비취가 초사를 올려. 초사 나오죠? 범죄사실 진술하는 거. 초사 거기 체크하십시오. 초사는요, 대군의 심리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 대군의 심리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 했어요? 자, 그 다음 주군께서 보살펴 주시는 애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저희들은 감격스러움과 두려움에 오로지 글짓기와 검고 연주만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자, 이제 씻지 못할 악명.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남자랑 눈 맞았다. 이런 오명인 거죠. 거기 씻지 못할 악명 거기다 쓰세요. 궁궐 밖의 사람과 정을 통한 궁녀가 있다는 오명. 궁궐 밖의 사람과 정을 통한 궁녀가 있다는 오명. 그런 악명이 두루 서궁에까지 이르렀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다. 오로지 엎드려 바라건대 사지에 빨리 나가고 싶다. 자, 자라니 초사를 올려서 또 말합니다. 오늘의 이른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참아 속이겠습니까? 저희들은 한간의 천한 여자로, 자, 아버지가 대순도 아니며 어머니가 이비도 아닙니다. 거기 있어요. 대순, 이비, 한간 다 읽어보세요. 순임금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자, 그러니 남녀의 정욕이 어찌 유독 저희들에게만 없겠느냐. 자, 천자인 모광도 매번 요대의 즐거움을 생각을 했고 영웅인 항우도 휘장 속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했다 하는데 거기 보이죠? 요게요, 그 뒤에 나오는 운우지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치? 요게 운우지정과 관련된 고사, 옛날 고사 원투. 운우지정과 관련된 고사 원투. 남녀간의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하는 얘기, 운우지정.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만이 유독 운우지정이 없다 하십니까? 자, 김생은고 우리 세대에서 가장 단아한 선비다. 그를 내당으로 불러들인 것도 주군이 한 거고, 운영에게 벼루를 받들라 한 것도 주군의 명이었다. 결국 이래서 둘이 만나지 않았냐. 이해되시죠? 운영과 김진사의 첫 만남이에요. 운영과 김진사의 첫 만남. 운영은 오래도록 깊은 궁궐에 갇히어서 가을 달과 봄꽃에 매번 성정을 잃었고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끓는 듯이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다가 호남 멋진 남자를 한번 보고 심성을 잃어버렸으며 마침내 병이 골수에 사무쳐 비록 불사약이나 월인의 제주라 할지라도 효험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무도 못 고친다. 상사병이다. 운영이 하루 저녁에 아침 이슬처럼 쓰러진다면 주군께서 비록 치근한 마음을 두시더라도 돌이켜보건대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이 맺은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 선을 쌓는 일이 이보다 더 큰 게 없었거든. 그냥 둘이 만나게 해줘라. 사랑하게 해줘라. 이 얘기인 거죠. 거기다 쓰세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허락해 주기를 부탁.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허락해 주기를 부탁. 자, 지난날 운영이 회절한 것은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다. 저의 이 한마디 말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오늘의 제 죽음 또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잃게 해달라. 내 친구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옥녀가 아유 친구 복은 참 많아 그치? 또 초사를 올려서 이야기합니다. 서궁의 영광을 제가 이미 함께 했는데 서궁의 재난을 저만 홀로 면하겠습니까? 공강에 불이 나서 옥석 구분하였으니 거기 공강, 옥석 구분 나와 있죠? 요거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곤산에 불이 붙으면 옥과 돌을 같이 태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일을 같이 당한다 뭐 이런 의미야. 거기 보이죠? 옳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 구별 없이 그 아래 나와 있거든요. 모두 다 재앙을 받는다. 그런 의미 간단히 써두시고요. 오늘의 죽음은 제가 마땅히 죽을 곳을 얻은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나도 서궁시녀니까 같이 죽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초사를 올려서 말했습니다. 주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거기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 이게 죄1, 운영의 죄1.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끝내 사실을 알지 않은 것. 운영죄 2. 자, 죄 없는 서공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죽게 된 것. 이게 죄 3. 나의 죄 3가지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3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목으로 내가 살고자 하겠느냐. 만약 죽음을 늦춰주실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할 거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자, 대구는 우리들의 초사를 다 보고 나서 또다시 잘하네. 초사를 펼쳐놓고 보더니 점차 노기가 이제 화났던 게 이제 풀리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소호기가 또 울면서 아뢰입니다. 자, 지난날 완사를 성내에서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라니 밤에 왕궁에 와서 매우 간청하게 요절하기에 제가 그 말씀 불쌍히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따랐던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운영이의 회절은 죄가 제 몸에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운영이가 회절하게 된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 뭐야 얘네. 자, 그러면서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써 운영의 모습을 이어주십시오. 자, 결국 5명이 다 예편을 들어주니까, 그치? 대군의 분노가 점차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었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풀어줬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에 목매어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었어요. 이제 다 들통나서, 그치? 자, 그래서 운영의 시점은 여기까지야. 거기다 쓰세요. 궁중생활에 대한 시녀들의 한탄. 궁중생활에 대한 시녀들의 한탄. 그리고 운영의 자결. 해슈? 궁중생활에 대한 시녀들의 한탄, 운영의 자결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비극적 사랑 이야기로 끝난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뭐지? 자, 두 번째부터 봅시다. 자, 사건의 전개와 관련해서 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다 쓰세요. 특은요, 고전소설에서 말하는 악인의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다 써요. 특은 김진사를 돕는 척 하다가 그를 배신하고 김진사와 운영 사이의 일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만든다. 김진사와 운영 사이의 일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만든다. 결국 특은 김진사와 운영으로 하여금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결국 특은 김진사와 운영으로 하여금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궁녀들과 안평대군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 있는데요. 은섬의 초사. 여기에서 항의하는 내용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정리합니다. 자, 남녀 간의 정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기서 정욕은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사랑의 감정. 그래서 남녀 간의 정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안평대군은 운영과 궁녀들로 하여금 이를 억누르도록 강요해서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이 은섬이 올린 초사의 중심 내용이다. 그 다음, 네 번째, 본문이 주인공 운영이 자기의 이야기를 서술한 1인칭 주인공으로 가잖아요. 이런 방식의 효과. 쓰는 거거든요. 거기다 씁니다. 자, 운영이 자신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스스로 말함으로써 억울하고 슬픈 감정이 더 절실하게 전달되고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자, 그 다음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금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운영전에서 궁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건 거기다 써야죠. 외부인과 1절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외부인과 1절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자, 이러한 금기를 여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겠지. 그치? 여성에 대한 억압. 그리고 나아가 개인에 대한 억압,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볼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감사의 편지 가정 대신해서 한번 편지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운영전 마무리 합시다. 자, 운영전은요, 보이죠? 작자, 연대미상의 한문소설이고요. 요런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자, 그 다음 유형이라 서술자 유형이란 선비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고요. 몽유 형식, 꿈에서 꿈, 현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정소설, 사랑 얘기고요. 이게 특이한 점이고 또 비극적 결말. 되게 다르죠? 지금까지 봤던 고전 소설이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억압적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한편 주체적 삶의 태도를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거기다 쓰세요. 운영전의 주제의식. 운영전의 주제의식 하고 그 옆에다 하나 써둘까요? 뭘 써두시냐면 운영전 주제의 양면성. 그래서 첫 번째 표면적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면적 주제. 표면적 주제부터 먼저 쓰시면 운영전 주제의 양면성. 표면적으로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거든요. 표면적 주제.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내용은 이면적 주제. 억압된 삶. 왜 말이 이래. 억압된 삶. 그러니까 관습과 제도에 의해서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지. 이해되죠? 관습과 제도에 의해 억압되는 삶에 대한 저항의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옹호하고 있는 소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몽유 형식이라는 거 나오죠. 이런 걸로 환몽, 몽유 형식, 꿈이 들어가 있는 거. 보통 요 구조, 현실 꿈, 현실 구조고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구운몽이죠. 여기에서도 마지막 운영전에서도 이미 죽은 사람 운영과 김진사가 꿈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야. 그치?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 몽유 형식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봉산탈춤 공부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